네, 지금부터 기록의 날 기념행사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진행을 맡은 다음세대재단 이현지입니다. 2부 시간에서는 앞서 시상식을 진행한 디지털 유산 어워드 수상 기관을 만나보고 이어 디지털 기록 유산의 가치와 보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디지털 유산 어워드 수상 웹사이트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기록의 날을 기념하여 디지털 유산 어워드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멸되는 디지털 정보 중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치 있는 웹사이트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행사입니다. 2018년도에는 다음 세대 재단과 국가기록원이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디지털 유산 어워드의 방향과 의미를 담은 취재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함께 여러분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유산 어워드 취재문.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유산 보존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 세대로 전승할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원을 디지털 유산 어워드로 시상하고자 합니다. 디지털로 기록되고 저장되는 정보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디지털 정보의 휘발적 특성과 디지털 생태계의 시장 종속 강화로 인해 보존해야 할 디지털 정보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독립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성장해왔던 디지털 시민사회 또한 급속히 위축되어 갑니다. 디지털 유산 어워드는 오늘 디지털 생태계 위기에 주목하여 역사성, 공익성, 다양성을 선정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상이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회복하고 사라져가는 디지털 유산을 보존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올해는 5월 14일부터 22일까지 네티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사이트를 추천받았습니다. 총 110개의 사이트가 추천되었고 네티즌들의 투표와 심사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만나보신 것처럼 다양성, 공익성, 역사성 그리고 네티즌들의 투표로 선정된 네티즌 인기상 총 4개의 사이트의 선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앞서 보시는 사이트가 올해 선정된 사이트이고요. 그러면 2018 디지털 유산 어워드 심사위원장이신 경인사이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민경백 교수님을 모시고 올해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디지털 유산 어워드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경배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따 포럼에서 발표하면 되는 줄 알고 심사평을 하게 될 줄은 모르고 와서 멋진 말을 써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즉석에서 어쨌든 심사 과정에서 느꼈던 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디지털 유산 어워드 처음에는 2005년에 정보 트러스트 어워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가 벌써 13년이 흘렀고요. 그동안은 민간 차원에서 뜻있는 사람들끼리 정말 어렵게 한 10여 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국가기록원이라는 정부 기관과 함께 이렇게 성대하게 행사를 열 수 있게 돼서 한결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로서도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국가기록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 수상하신 그 웹사이트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어워드를 진행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네티즌들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추천 기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추천을 받은 웹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데요. 올해는 총 99개의 웹사이트가 추천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이 행사를 시작할 때는 한 300~400개의 웹사이트가 추천이 되다가 갈수록 점점 추천 사이트들이 줄어서 이제 2자릿수까지 와서 이거 좀 위기가 아닌가 우려했는데 올해 3자리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99개로 많이 반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 반갑고요. 총 99개의 웹사이트들 중에서 일단 정부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웹사이트,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제외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반 통념이나 혹은 저희들의 어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웹사이트들, 또 노골적인 어떤 상업성을 띈 웹사이트들을 제외하고 총 55개의 웹사이트를 놓고 이 4개의 수상작을 선정하는 엄밀한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까 어떤 웹사이트들이 수상을 하게 됐는지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각각의 해당 영역에서 공익성, 다양성, 역사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경쟁 사이트에 비해서 단연 압도적인 그리고 발군의 돋보임을 보여줬던 그런 웹사이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상에서 또 가장 특이했던 사항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세월호 관련 아카이브들이 대단히 다수 추천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세월호 관련 아카이브가 이렇게 많았는지 모를 정도로 꽤 많은 아카이브들이 추천이 됐었고요. 어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에 노란 리본 달면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들을 해왔는데 그러한 다짐들이 세월이 흐른 지금 이런 그 아카이브의 형태로도 구체적으로 지금 실현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 행사를 경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세월호 관련 그 아카이브가 기억저장소라는 아카이브가 그 본상을 수상을 한 바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네티즌 인기상까지 해서 2회 연속 또 세월호 관련 아카이브가 수상을 하는 또 그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를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디지털 기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1회에만 그치지 않고 정부 기관에서도 이 행사에 끊임없는 관심과 또 많은 지원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심사평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배 교수님 심사평 잘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 99개 사이트가 추천됐다고 하셨고 제가 110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총 110개가 추천이 되었고요. 그중에 중복들이 있었어요. 중복을 제외하면 사이트 수는 99개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올해의 영광스러운 수상 사이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성 부분 대상을 수상한 인권과 기억 아카이브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권과 기억 아카이브를 운영하시는 주현미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성 부문을 수상한 인간가격 아카이브의 아키비스트 주현미입니다. 저희 아카이브는요,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명기대학교 지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이 같이 운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입니다. 사실 저희 연구원이 이제 올해 20년째가 됐고요. 앞에서 일부에서 공공기록 관리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도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10년 정도를 공공기록 관리의 안착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했다고 하면 사실 한편으론 민간의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의 기록은 포착되지 못하고 휘발되는 것이 참 안타까웠고요. 그런 상황이 나중에 보면은 공공기록만 남고 결국은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 사회를 구성하는 그 틀이 좀 이렇게 무너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민간 기록을 수집하고 그걸 공공의 기억을 같이 포착하고 미래 세대에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이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일상의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서 5월 10일 일기 수집이라던가 시민단체 활동 수집이라던가 또 다양한 마을 활동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오픈소스 기반의 기록관리 시스템,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이렇게 딴 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그 확장성을 조금 확보하고 누구나 자기 아카이브를 갖고 스스로 아키비스트로서
자기 신의 삶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당장에 수익이 나는 일들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운영할 때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때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수상하게 돼서 되게 느리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디지털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또 서비스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가 느리지만 꾸준한 아카이브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성 부문 대상을 수상한 여성인권운동 아카이브의 송란희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송란희 사무처장님은 아니고요. 김은총이라고 하는 여성인권운동 아카이브 담당자입니다. 먼저 이런 상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라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저희 여성인권운동 아카이브는 한국여성의전화 30주년을 기념해서 기획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983년에 생긴 한국사회 최초로 여성 인권을 비전으로 내세운 단체여서 30주년을 맞아서 여성인권운동의 역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획을 하기 시작해서 오픈을 하였고요. 저희가 이 아카이브를 만들면서 생각한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역사 자료나 아니면 기록이나 사진을 볼 때 그건 그냥 사진이나 글자나 하나의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고 그냥 거기에 시대 정신이 담겨 있었다는 것, 그 역사 자체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카이브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 상담 통계나 사건 지원 그리고 또 쉼터의 역사 같은 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85년도쯤에 어떤 여성분께서 호를 단신 서울에 나타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왔는데 갈 곳이 없다. 신문에 봤는데 여기에서 도와준다더라.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사무실을 개조해서 그분이 피난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2018년 지금에 정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쉼터로 발달해서 그렇게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할 때 제종을 촉구하면서 진행했던 사진전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진전을 열었어요. 사진전을 열었는데 또 어떤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게 접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던 분들이 바로 알아채고 이제 쉼터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분들과 함께 만들어온 여성인권운동의 역사, 법 제정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이 아카이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카이브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어떤 불쌍한 여성들이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살아오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내담자들이 활동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 여성 인권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온 역사라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기치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문자들이 자료를 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성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아이템을 배치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두 가지 방식으로 배치했는데 한 가지는 유형별 보기로 배치해서 전기 간행물, 이미지, 동영상 그래서 아이템 형식별로 볼 수 있게 배치를 했고요. 두 번째는 같은 아이템이어도 주제별 보기 방식으로 정렬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역사를 한 번에 보고 싶다. 아이템 형식에 상관없이 한 번에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 주제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놓았고요. 또 하나는 아이템만 찾아보기에 나에게 너무 공이 많이 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시들은 상설 전시로 기획해 놓았고요.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기획 전시를 열어서 그런 아이템들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여성인권운동 아카이브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보시고 종종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역사의 기록을 통해 살아갈 힘을 공유하고 싶다는 후보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앞으로도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역사성 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노무현 사료관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무현재단의 오상호 사무처장입니다. 예, 노무현 사료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 말과 글 그리고 음성과 영상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와 철학 요거를 지금 시대에 맞게 현조화시키고 그리고 미래 우리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으로 남기고자 저희들이 노무현 사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기록에 대한 남다른 좀 애착이 있으셨죠. 많이 남기시기도 하고 기록에 대한 본인들이 가진 남다른 철학이 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 기록물법 제정이라든지 또 기록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아까 우리 일부 행사에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또한 수사도 받고 재판도 2번 받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국회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많은 남겼던 기록이 정치적으로 좀 악용돼 가지고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조금은 그런 서운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미래 이런 기록들이 우리 세대를 위한 미래를 위한 그런 희망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사료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남겼던 기록이 지금 이제 공개 기록물, 그다음에 지정 기록물, 비밀에서 5년, 10년 단위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참여정부 때 실무진들에게 2003년도에 이 기록을 남기는 거는 굉장히 자기 부담도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일반직 공무원분들은 잘 안 남기려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할 테니까 민감한 자료는 담당 별정직 비서관 이름으로 남기든지 그 이후에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까 기록으로 남겨라. 그리고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일은 하지도 마라. 그만큼 자기 일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록으로는 대통령 기록관에 오셔가지고 아마 2가지 글인데 유사합니다. 2007년 1월 달에 아마 이제 퇴임 이후 바로 얼마 전에 대통령 기록관 방문하셔가지고 기록이 역사다 이런 방명록에 글을 남기셨는데 대통령실 때 기록이 역사다해서 반말로 해가지고 기분이 좀 그러셨는지 2008년 4월 달에 다시 대통령 기록관 개관 행사 때 다시 방명록 해가지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때는 기록은 역사입니다 해가지고 존댓말로. 그래서 그만큼 기록을 역사라는 또 역사가 과거만은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의 현지화라는 부분이 있고 그걸 통해서 미래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해 간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역사라는 부분하고 했던 거는 저희한테 해줬던 얘기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 때 남북 정상회담 하니까 기획 전시실에 가면은 그 두 분 사인할 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저니까 아까 사진 보시면 저 사람이 얘기했구나 하고 신뢰 가셔도 됩니다. 그 북한에 가가지고 방명록에 이제 글귀를 한 2개 남기셨는데요. 그 우리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곳에 가셔서는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 이렇게 해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많이 또 호되게 말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 날은 그 서해 간문에 가가지고 인민은 위대하다 이렇게 방명록에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쪽의 그 언론들이 인민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판이 많았는데 그럼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데 국민은 위대하다 그러면 알아먹겠느냐 이런 얘기를 쓰시면서 그 얘기를 했던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시민의 역사가 기록이 돼야 된다. 요거는 남포 서해 간문을 갔는데 거기에 김정일 위원장하고 김일성 주석이 거길 모든 거를 자기들이 지시하고 시찰하고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그런 영상이 한 20분 정도 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갔다 오셔가지고 인민은 위대하다고 쓴 이유는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김정일, 김일성 주석이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북한 주민들이 변변한 장비도 없이 곡괭이와 마대자루와 이런 걸로 가지고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데 이거는 북한의 인민들이 했다. 그래서 인민은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하면서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을 갔는데 중국의 만리장성,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개선문 이런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유적을 가면 누구 왕이 만들었다 하고 이게 감탄만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역사의 유적을 볼 때 누구 왕이 만들었다, 누구 왕이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 나한테 와닿지 않았다. 그 시기에 그 왕이 얼마나 거대한 권력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통치자였기에 그 모든 사람의 이 어떤 부모님의 자식이고 또 내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 다 이야기가 있고 슬픔과 여한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쥐어짜서 통치자가 만들었는데 후대의 사람들은 이걸 만든 시민들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고 누구 왕이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가지고 내가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거기를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보는 그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그런 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왕의 기록, 대통령의 기록, 그다음에 지도자의 기록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시민의 기록이 우리 사회 전면에 나서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노무현 재단도 노무현 세로관을 통해서 그런 역사 인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무현 재단의 오상호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멋진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게 기록은 역사라는 말도 기억에 남지만 신의 역사가 기록이라는 말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티즌 인기상입니다. 네티즌 인기상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의 투표를 받았고 투표 수가 가장 높은 사이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4.16 모으다가 선정되셨는데요. 4.16 모으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선 사이트 소개에 앞서서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이트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받은 이 상은 4.16 세월호 가족분들께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많은 시민들께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실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가족분들께서도 참석을 하시려고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아쉽게도 참석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시민들께서는 잊지 않겠다라고 하고 계시지만 일부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고 왜곡하고 또 4.16 생명안전공원을 납골당이니 혐오시설이니 하는 말로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족분들께서는 거리에서 4.16 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진실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참석은 하지 못하셨는데 저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신해서 이 메시지를 좀 읽을까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원고 2학년 3반 유예은 학생의 아버지이신 유경근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6 모으다 네티즌 인기상 수상 메시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녹취도 했고 촬영도 직접 했습니다. 못하게 막으면 길을 쓰고 싸워가면서 모으고 찍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들이 무슨 가치가 있을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참여를 막았던 상황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때 지금 모은 수많은 자료들 중 어느 하나라도 반드시 소용이 될 것이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이러한 유가족들의 단순 무식한 도전에 기록 전문가들이 합세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무작정 모으고 쌓아두었던 수집물과 자료들을 몇몇 기록 전문가들이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차가운 진도 앞바다 바닷물에 퉁퉁 불어터진 우리 아이들을 행여나 더 상할까, 더 찢어질까 조심조심 가슴으로 품어 안아 올리듯 그렇게 긴 시간 유가족들과 기록 전문가들이 애쓴 결과가 4.16 모으다입니다. 결과물도 훌륭하지만 그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정말 치열했고 그만큼 고비도 많았습니다. 4.16 모으다가 탄생할 때까지의 숱한 과정도 정리,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4.16 모으다가 탄생하기까지 과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김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기록 유산은 어느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횡목항에 매달렸던 다 찢어진 노란 깃발을 폐기물이 아니라 기록물로 소중히 다루는 마음이 4.16 모으다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4.16 모으다는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 자료를 넘어 모두 함께 기억하기 위한 투쟁의 산물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그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양된 세월호를 흉물로만 여깁니다. 완성한 기록 유산을 멋진 서구에 진열하기 전에 그 기록 유산이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정성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먼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 모으다 웹 아카이브가 네티즌 인기상을 받은 이유는 컨텐츠가 훌륭한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그 뒤에 수많은 유가족과 시민과 기록 전문가들이 별이 된 304분의 희생자들을 가슴에 품고 잊지 않기 위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눈물겨운 싸움을 해왔음을 모두가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4.16 모으다 웹 아카이브를 추천해 주신 시민들과 이 추천을 소중히 여겨 상을 주신 국가기록원과 다음 세대 재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4.16 모으다를 탄생시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를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제가 대신 읽었습니다. 4.16 모으다는 4.16 가족협의회,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그리고 4.16 연대, 그리고 아카이브 랩이 함께 고민하고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만든 기록 활동가들은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현장에서 가족분들 곁에서 여러 가지 투쟁에 함께하면서 연대하고 지지해왔던 기록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이트를 기획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을 이곳에 이 아카이브에 담아야 가족들에게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될까?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의 어떤 활동을 이 사이트에 담아야 할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이 가족들의 염원입니다. 진상규명 조사 활동은 기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기록의 날, 이 자리가 기록인들이 사회적 사안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록 전문직으로서 사회 다방면에 기여할 수 있는 약속과 다짐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겠지만 4.16 모으다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깊이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16 모으다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포럼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잠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역사성 부분 대상을 수상하신 노무현 사료관에 링크가 잘못 기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노무현 사료관의 노무현 사료관의 주소는 아카이브 노하우.월.kr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2018 디지털 유산 어워드에 선정되신 4개의 사이트에게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소중한 디지털 유산을 기록하는 작업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디지털 유산 어워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유산의 중요성과 보존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기록 유산의 가치와 보존 방안이며 이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기도 발표가 있겠습니다. 기도 발표는 앞서 만나신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민경배 교수님께서 디지털 역사 보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다시 한번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심사위원장 자격이 아니라 기조 발표자 자격으로 왔는데요. 시간이 많이 좀 예정보다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저에게 할당된 시간을 좀 최대한 압축시켜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디지털 유산 어워드라는 이 행사가 처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새로운 숙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많이들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점점 더 많은 기록들이 아날로그 매체, 즉 종이 문서가 아니라 웹페이지나 디지털 파일, 웹페이지에 기록이 되고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기록과 디지털 기록의 차이는 사실은 대단히 크지요. 디지털 기록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증식하는, 무제한적으로 기록이 되고 무한 전파되고 또 무한 확장이 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디지털 파일을 변형시켜서 새로운 정보로 또 재가공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식성과 가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많은 기록들이 점점 디지털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세 번째죠. 바로 휘발성입니다. 디지털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체를 가진 어떤 물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수도 있는,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매우 유약한 형태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었던 경험을 먼저 말씀 한번 드릴게요. 2001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운동, 시민운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보석 같은 웹사이트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정보연대 싱이라고 하는 그런 시민단체의 웹사이트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최초로 인터넷으로 시민운동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당시로서는 정말 새롭고 참신한 발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시민단체였고, 이 단체의 웹사이트에는 제 학위 논문에 정말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한 어마어마한 양의 국내외 정보들이 정말 잘 분류되고 잘 아카이빙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야 대박이다 하면서 매일같이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고 하면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접속을 했는데 웹사이트가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뭐 일시적인 장애가 있나 보다. 그 다음날 접속했더니 또 열리질 않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가 시간이 흘렀는데도 웹사이트가 열리지 않길래, 여기 잠깐 봐주실래요? 네.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 단체가 문을 닫았고, 그리고 동시에 웹사이트도 사라지게 된, 그러니까 서버 호스팅을 끄는 거죠. 저로서는 대단히 큰 어떤 낭패가 아닐 수 없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은 진작에 거기 있는 정보도 미리 다 다운로드나 받아 놓을 걸. 웹사이트가 사라진다라는 발상 자체를, 생각 자체를 그때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많은 중요한 웹사이트들이나 디지털 기록들이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장
인터넷 이전에 이 파란 화면의 PC통신들,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이제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화면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TVN의 응답하라 시리즈를 통해서 잠시 보셨던 PC통신의 이 안에 담겨 있었던 수많은 자료들도 지금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디지털 기록의 소멸이고, 어떻게 보면은 PC통신 시절이라고 하는 한 세대, 한 시대의 소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초창기의 국내 인터넷 문화는 이른바 다양한 실험적 문화 웹진들의 백가쟁명기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재미있고 톡톡 튀는 이런 그 인터넷 웹진들이 인터넷 문화 초창기를 주도해 갔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잡지, 바로 이 스키조라는 웹진입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런 그 다양한 웹진들이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죠. 우리나라에 처음 청와대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것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도 정부 대표 기관의 국가 원수 기관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청와대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한국 정치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대단히 가치가 높은 웹사이트입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은 그 이전 정권의 홈페이지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청와대 홈페이지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디지털 기록 보존의 처참한 현실이죠. 2002년 아까 이 노무현 사료관이 시상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2002년에 노사모 열풍과 함께 세계 최초의 디지털 선거전으로 정말 큰 관심을 모았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홈페이지, 이 안에는 수많은 인터넷 농객들의 정치 담론들이 정말 왕성하게 꼽히었던 그런 중요한 공론장이었습니다. 이 공간 역시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많은 디지털 기록들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까?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인터넷은 점점 상업화되고 오락화되어 갑니다. 재미없고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는 웹사이트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 있고 보존 가치가 있는 공익성을 가진 웹사이트들의 운영 주체는 대부분 또 영세하고요. 운영하기도 힘들고, 또 IT 기술이 워낙 빠르게 급변하다 보니까 그 변화하는 트렌드를 잘 또 쫓아가지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디지털 유산들이 쉽게 소멸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디지털 기록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들을 지니죠. 여러 가지 어떤 그 새로운 온라인 기반으로 형성된 지식 문화를 훨씬 풍성하게 만드는 이런 그 지적 자산이기도 하고요. 또 당대의 온라인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료적 가치이자 또 사이버 생활사로서의 이런 기록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디지털 정보, 디지털 유산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역사로서 기록되고 유산으로 복원되거나 보존되고 또 공공자산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면서 잘 활용될 수 있어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런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사건과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당시에 뭐 시민운동이나 혹은 뭐 이런 IT 쪽에 활동하시는 지금 뜻있는 분들과 제가 이제 이런 의견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런 그 중요한 디지털 기록들은 좀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2003년에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정보 트러스트 센터의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내건 슬로건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 15년 정도가 흐른 지금 분명 우리의 디지털은 이미 역사가 되어가고 있죠. 저희 정보 트러스트 센터에서는 당시 인터넷 역사의 기록과 정리, 그리고 사라진 디지털 유산의 복원,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가치 있는 디지털 정보들을 보존하겠다. 이러한 그 세 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금의 그 다음 세대 재단을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들이 함께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터넷 연표도 만들어 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웹진이라고 했던 스키조의 복원 사업도 했습니다. 저희가 애써 복원을 했는데 이렇게 복원된 사이트가 또다시 정보 트러스트 센터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활동이 중단되면서 기껏 복원해 놓은 웹사이트가 또 다시 소멸되는 이러한 그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며칠 있으면 또 시작이 될 텐데, 매년 인터넷의 하루, 6월 16일에 인터넷 세상에 하루를 기록하는 이하루 616이라고 하는 행사도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정보 디지털 유산 어워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트러스트 어워드가 이제 2005년에 첫 문을 열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디지털 유산의 선정 기준을 크게 5가지로 잡았습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이트에 담겨 있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다른 사이트와 차별화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정보의 생산 과정이나 정보의 접근 과정의 집단성 혹은 어떤 그 자유로운 접근, 이런 그 공유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 문화라든지 인터넷 기술, 또 당대의 어떤 사회의 기여도가 높은 사이트냐, 이러한 그 5가지 기준을 가지고 경연으로 이 정보 트러스트 어워드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 2016년부터 조금 이제 달라진 또 온라인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그 최소 기준 3가지와 메인 심사 기준 3가지, 바로 오늘 수상한 역사성, 공익성,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영역으로 다시금 심사 기준을 바꾸고 이 대회의 이름도 디지털 유산 어워드로 변경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그 선정 과정은 뭐 간단히 이 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한 10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이 행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또 이제 새로운 고민들을 맡게 됐습니다. 제일 큰 거는 디지털 환경이 또 이미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디지털 유산 하면은 웹사이트에 기록되고 저장되어 있는 그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모바일 시대로 바뀌어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웹보다 앱을 통해서 뭔가 또 이제 새로운 기록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뭐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다, IoT다, 뭐 인공지능이다 하면서 계속 새로운 방식의 어떤 디지털 기술들이 보편화된다면은 이제는 웹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디지털 유산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에도 또 좀 새로운 그 재정의
정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저희에게 남겨진 중요한 숙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역대 수상 사이트들, 물론 다 이제 좋은 사이트들이고 보존 가치가 높은 사이트들 분명합니다만은 애석하게도 저희가 이런 거는 정말 꼭 보존돼야 되고 수상을 해야 되는데 상을 드리지 못했던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거기에 아카이빙 되어 있는 자료들이 운영 주체가 스스로 생산하고 수집한 것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생산되어 있는 것들을 긁어와서 재분류해서 아카이빙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저작권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우리가 매우 좋은 사이트들을 잘 아카이빙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괜히 이런 상 하나 준다고 그 사이트를 세상에 노출시켰다가 잘못하면은 저장료 이 벌금만 과태료만 어마어마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저희가 수상을 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웹사이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디지털 기록을 아카이빙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다양한 그 저작권 주체들이 곳곳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정보들, 저작물들을 가지고 와서 모으는 것이 이것이 디지털의 원리에는 맞거든요.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 체계가 또 그것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대단히 중요한 숙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늘 이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보존 가치가 높다라고 저희가 수상을 했지만 정작 그 사이트들이 실질적으로 잘 보존될 수 있는 제도적 혹은 재정적 지원까지는 못 해드린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 이제 민간에서 그동안 주관을 했던 그 사업의 성격상 어쩔 수밖에 없었던 한계인데 좀 이런 것들이 뭐 정부 차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정말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존을 할 수 있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까지 연결이 되는 좀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엄밀하게 심사되고 선정이 된 그런 좋은 디지털 아카이브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또 잘 활용할 것이냐 그런 그 대안을 찾아 나가는 것도 앞으로 또 우리들 그리고 특히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이 기록인 분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배 교수님의 기조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세 분의 연사님들이 주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신소혜님께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과 디지털 기록유산 보존 정책의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소혜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키가 좀 작아서 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문화팀에서 세계기록유산과 무형유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소혜라고 합니다. 오늘 기록의 날을 맞아 이렇게 그 디지털 유산 환경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발표자분들보다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열심히 준비하였으니까요.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과 디지털 기록유산 보존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유네스코라는 기관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역할과 유네스코에서 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의의 그리고 현재 유네스코에서
그 디지털 기록유산을 포함한 그런 기록유산의 보존 정책을 어떤 것들을 권고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이제 이건 목차인데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오늘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 유네스코라는 기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의 한국 명칭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로 세계 2차 대전 중인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연합국 교육장관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서 교육 재건과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하기로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당시 있었던 세계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전쟁의 이유가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에서 불러일으킨 오해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고요. 그런 이들은 전 세계인들이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서로 교류하고 대화함으로써 또 다른 비극적인 전쟁을 막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런 유네스코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 유네스코 헌장에 나와 있는 문구를 제가 같이 넣었는데요.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라는 문구입니다. 항구적인 평화는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물리적인 힘이 아닌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유네스코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기관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거나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50년 6월 14일에 유네스코의 55번째 회원국으로 대한민국이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대한민국이 유네스코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입한 지 열흘 만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전쟁 중 유네스코는 대한민국의 교육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재건단과 함께 대한문교서적이라는 인쇄 공장을 설립해서 교과서 제작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전쟁 중에도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1954년 1월 10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국내에 전파하는 한편 유네스코, 우리나라 정부, 국내외 유네스코 기관 및 단체 간 연계와 협력,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네스코 회원국의 각 국가위원회는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의 소속 기관이 아니라 각 국내에서 유네스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워진 별개의 조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시는 사업이 세계유산 사업인데요. 그런 유산 사업에는 총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세계유산, 인류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세계기록유산, 이렇게 3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보스니아 내전 와중에 사라예보가 무차별 폭격을 당할 때 유서 깊은 국립도서관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13세기부터 집적되어 온 소장 도서 모두 잿더미로 변하게 되는 사건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위에 계신 사진이 그 당시 폭격으로 모든 기록물들이 파괴된 그 국립도서관의 사진인데요. 이 사건을 본 세계의 지식인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요. 이를 계기로 인류의 정신적 자산인 기록유산을 보존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각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기록유산 사업을 시작하는 불씨로 작용하였고요. 유네스코에서는 1992년에 위험에 처한 기록물과 컬렉션들을 지정하여 보존함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기록유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계 기록유산의 목록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128개국에서 총 427개의 세계 기록유산을 목록에 등재하였고 한국은 그중에 16개의 세계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기록유산의 기본 정신은 고의적인 파괴, 은폐, 조작, 자연재해, 전쟁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중요한 기록물들을 보호하여 이 기록물들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후대에 잘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위해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의 중요한 주요 기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 중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기준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진정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성은 해당 유산이 진품이면서 원본에서 손상되지 않았을 것을 의미하고요. 독창성 및 대체 불가성은 특정 시대 및 그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 그리고 손실 혹은 훼손될 경우 인류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만큼 중요한 유산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은 분들
이야기하셨고 또 저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992년에 세계 기록유산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업의 내용에도 많은 변화의 시점을 맞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사진들은 저희 이제 컴퓨터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진들을 예표로 갖고 왔는데요. 바로 디지털 기술이 보급되고 대중화되면서 여러 디지털 기록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만큼 중요한 기록물들이 생기거나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이 원활하게 쓰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유네스코에서는 2015년 11월에 제38차 유네스코 총회를 통해서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 기록유산 보존과 접근에 대한 권고라는 이름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2015년 권고안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줄여서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권고안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권고안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국내 법안, 정책, 전략 마련 등을 통해서 권고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회원국이 매 4년마다 그 동 권고의 이행 여부를 또 본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관련 권고의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설문지가 각 회원국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저희 말씀드렸던 이 권고안에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름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존과 접근입니다. 기록유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그리고 보존한 유산을 어떻게 접근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회원국에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각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고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 기록물이란 아날로그 형태로 제작이 되었으나 이후에 디지털화된 기록물, 디지타이징된 기록물, 그리고 처음부터 디지털 코드로 제작된 본 디지털 기록물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고안을 살펴보기 전에 권고안에서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기록이란 기호, 문자, 이미지, 여기서 이미지란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의미하고 그리고 음성 등의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세계기록유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는 기록물로서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면서 모든 이가 제한 없이 동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권고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 기록유산이 반드시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의 국제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사업은 IAC라는 국제 전문가 그룹이 등재 심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목록이 있지만 그 외에도 각 지역위원회에서 등재 심사를 거쳐 등재가 이루어지는 지역 목록과 그리고 각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목록들을 지정할 수 있는 국가 목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유산을 함께 포괄하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권고안에서 말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기관이라 단순하게 기록유산의 수장고 개념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 관리소, 도서관, 박물관, 기타 교육문화 연구기관 등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 조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저희 유네스코에서 하고 있는 권고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조부터 5가지 조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조의 경우 기록유산 식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기록유산을 선별할 때는 지식,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할 것, 즉 한 특정한 분야만의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록물들을 수집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기록유산을 선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기록유산을 선별하여 국가, 지역 혹은 세계 기록유산 목록에 등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이 등재 사업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기록물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후세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등재 자체로도 많은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유산 선별, 보존, 접근성을 향상을 위한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조항일 것 같은 제2조 기록유산의 보존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2조 2항을 살펴보시면 디지털 기록의 경우 생산 및 수집 시점 이전부터 조치하고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권고안의 조항이 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은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유산은 매우 휘발성이 강한 유산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제가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 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핸드폰 안에 있는 그 많은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는데요. 그리고 예전에 사용했던 플로피 디스켓을 읽으려면 현재는 그 기록물을 보기 위해 예전에 사용했던 컴퓨터나 디스크 드라이브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디지털 환경 변화에서 디지털 유산을 적절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을 처음 제작했던 소프트웨어, 기기들이 함께 보존이 되어야 되고 변경된 환경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컨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조항으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유네스코에서는 이런 디지털 기록물을 생산한 소스 코드 또한 기록 유산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생산된 디지털 기록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해당 조항에서는 디지털 기록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수집 시점 이전부터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항에서는 이러한 보존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각 회원국에서는 그를 위한 조치 및 정책 개발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분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상황들처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보존 정책에 대해 일반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다면 정부에서도 그런 관련 정책들을 만드는 게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회사에서도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 다음에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하는 환경을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역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 함께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5항은 기록유산의 일부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 통제가 있더라도 해당 기록물 관리기관이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항인데요. 무엇보다도 기록물의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항은 다른 나라로부터 가져왔거나 혹은 관련 있는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국들과 해당 유산에 대한 디지털 사본 및 관련 프로그램을 공유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조항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항은 제3조인데요. 기록유산의 접근성입니다. 소장하고 있는 기록유산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소장 기록물에 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이야기하는 조항인데요. 이러한 조항들 역시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식의 통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들을 장려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조는 정책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록유산을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이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런 디지털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 지원, 또 투자가 많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용의 문제가 사실은 많은 기록유산 보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각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록물들이 국제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당 기록물을 각 국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더 폭넓은 접근성을 위하여 그러한 오픈소스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마지막 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및 국제 협력에 대한 조항인데요.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각 회원국에서는 국내 관련 주체들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기록유산의 보존과 보호에 대한 연구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들을 남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판물이나 연구 데이터를 공유한다거나 그 외에도 인적, 물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 기록유산 보존과 접근에 대한 권고라는 이름의 유네스코 권고안을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권고안의 의미는 기록물의 정의에 디지털 정보를 담고 있는 다양한 매체를 포함시키고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 유통되는 정보의 중장기적인 보존, 관리의 필요성을 함께 필요성과 함께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회원국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정책들을 개발하고 인식 제거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권고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당 도표는 보존과 접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의 의견을 반영한 도표입니다.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는 보존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디지털 자료의 보존 역시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자료들이 잘 보존이 되었을 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성의 향상은 디지털 기록물의 보존에 대한 인식 제고의 발판이 될 것이고 이러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식 제고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정부와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킨다면 더욱 원활한 보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네스코의 권고안은 각 회원국들에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권고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많은 디지털 환경이 다른 회원국에보다 월등히 나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많은 회원국들의 경우에는 아직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회원국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 권고안에 대한 내용보다 더 많이 이행하고 있거나 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이전에 이 권고안에서는 많은 회원국들에게 그러한 디지털 유산의 보존과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권고안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유네스코위원회 신소희님의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기록 유산에는 어떤 유형이 있으며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회사 펜소프트의 남동선 대표이사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남동선이라고 하고요. 펜소프트라는 회사를 2014년도에 창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이제 한 10년 정도를 아리한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리한글 개발하면서 전자 파일 포맷을 임포트하고 익스포트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서 오늘 이제 디지털 포맷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서 너무 말씀들을 너무 잘 해주시고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목을 제가 디지털 유산의 유형 및 도전 과제라는 제목을 받았는데 사실 저만 하나 찍기가 좀 힘들었어요. 제가 엔지니어로서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고 많이 제가 파일 포맷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다른 포맷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마이그레이션도 시켜보고 파싱도 해보고 좀 기술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해보고 해도 이런 파일들이 유산으로 남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그동안 이렇게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제목을 딱 받자마자 이걸 어떻게 써서 기술적인 내용과 어떤 내용들을 써서 써야 되지 하고 저만 하나 찍는데 한 3일 걸렸어요. 네. 3일 걸렸는데 이제 앞에서 유네스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그런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막 도는 이 전자 파일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떤 유형들이 있고 어떻게 그 기록으로 남겨야 이게 잘 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제 관점에서 약간 요약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약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디지털 포맷이 뭔지 그리고 아까 이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두 개가 나왔는데 사실은 아날로그도 중요하고 디지털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는 사실은 정보가 디지털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실 때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해서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날로그는 사실 자연에서 얻어지는 이런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디지털은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 기술적으로는 양자화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파형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이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를 녹음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진을 찍는다든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이나 어떤 소리나 이런 어떤 그 아날로그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아날로그 수준에서 어떻게 보존하는가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디지털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복제가 쉽잖아요. 그러면은 기록이나 어떤 유산들을 좀 널리 좀 알리고 좀 보여주고 뭐 이럴 수 있는 어떤 용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근데 사실 이 화면이 제가 이 장표를 다 이렇게 외우고 온 게 아니라서 화면이 이렇게 보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일단 세계 기록 유산에서 디지털 기록 유산에 관해서 그 사업 이제 정리해 놓으신 것들을 제가 제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록 유산과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아날로그의 기록 유산의 어떤 차이점, 그다음에 디지털 기록 유산의 그런 특징 때문에 어떻게 장기 보존하려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유네스코의 디지털 기록 유산 장기 보존 지침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네, 해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지털 유산 장기 보존을 위한 도전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뭐 이후에 토론을 거치려고 제가 그냥 논제를 좀 던지는 수준으로 일단은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장표가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방점 하나 찍기 힘들어서 정리가 안 돼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잘 생소한 그림이실 거예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보통 파일 포맷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보통 파일 포맷은 보통 이제 확장자라는 걸로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확장자라는 걸로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 그 파일 포맷은 최근에는 크게 바이너리 파일 포맷하고 어떤 텍스트나 XML 기반의 어떤 텍스트 기반의 파일 포맷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보통 이제 장기 보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포맷들이 대부분 이런 바이너리 형태의 파일 포맷입니다. 이 바이너리 형태의 파일 포맷은 이런 어떤 텍스트 에디터 같은 데서 열어보시면은 눈으로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이런 형태의 어떤 텍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텍스트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런 어떤 그 개발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어떤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그 실제로 그 0과 1, 디지털 0과 1을 쭉 나열을 한 데이터예요. 근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구조 정보가 없으면 실제로 데이터를 읽어내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다른 어떤 형태의 데이터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그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 구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원에서는 뭐 한 10년 전부터 DFR이라고 하는 그 장기 보존,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의 장기 보존을 위해서 각 파일들의 어떤 기술 정보를 취합을 하거나 아니면 파일에 대한 어떤 식별을 하기 위한 어떤 기술 데이터를 모으거나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 이후에 이제 향후에 어떤 디지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많이 생산이 되는 데 있어서 향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최근에 하는 일은 사실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아래한글 개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전자출판물 관련해서 디지털 컨텐츠들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 가끔 이런 세미나에서 발표를 할 때 디지털 컨텐츠가 계속 유형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유형의 변화가 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드려요. 그 이유가 사실은 제일 큰 게 매체 변화예요. 매체. 옛날에 뭐 파피루스, 뭐 아니면은 뭐 종이, 아니면은 뭐
그 옛날 그 수메르 문명의 무슨 흑판의 기록물처럼 매체가 예전에 매체하고 지금 현재 매체하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그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매체가 계속 바뀌면서 디지털화된 기록물은 특히나 매체가 변화되면서 형태가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매체의 종이나 이런 돌 흑판 이런 거에는 텍스트나 그림이나 이런 2차원적인 내용이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디지털화된 컨텐츠의 어떤 디지털화된 장치들, 매체들에는 뭐 다양한 동영상, 인터랙션, 뭐 애니메이션, 뭐 그리고 뭐 3D, 2D, 그 다음에 실제로 휘발성이 있는 각종 어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만들어지고 보관이 되고 유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체의 변화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 매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매체 부분에 대해서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1992년에 설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기억 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설립을 하셔서 그 다양한 그 설립 목적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기록 유산을 보존하고 어떤 말씀하신 접근이에요. 접근성. 모든 사람이 방해를 받지 않고 기록에 접근해서 그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볼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록 유산에 담긴 그 문화적인 관습이나 실용성 이런 것들을 함께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립 목적으로 세계 기억이라는 사업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존 대상으로는 여러 기존의 이제 기록 유산으로 말씀하신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오디오, 비디오, 그다음에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라고 말씀을. 근데 앞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는 전자 데이터가 담긴 매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 약간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존하는 거고 사실 매체도 같이 보존을 할 필요가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 매체가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아요. 네, 최대가 100년 정도밖에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매체를 100년 동안 보존했는데 그 안에 디지털 기록물이 사라져버리면 그릇만 남고 알맹이가 없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유산, 그 기록 유산의 특징을 제가 그 또 내용 중에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생성과 유통이 굉장히 쉽다라는 말씀을 앞에서도 계속 해주셨고요. 이게 이제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지금 시간이 갈수록 계속 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짧은 탄생과 소멸, 네, 맞죠? 그 디지털 파일이 탄생도 금방 되지만 소멸도 그만큼 금방 휘발성으로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포맷이나 어떤 시스템이 계속 지속적으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보통 기술의 퇴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어떤 가독성이나 무결성의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 그 기록보다도 그 수집할 수 있는 순간이나 어떤 그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자료가 텍스트가 이렇게 세로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최 측에서 가로로 텍스트를 바꿔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셨어요. 제가 이걸 세로로 왜 말씀드렸냐면 사실 그 제가 이렇게 발표를 드리면 한 5분 지나면 주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보실 수 있게 좀 편하게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다시 세워놓으셔가지고 주무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그 디지털 유산은 장기 보존을 위해서 사실 식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별 후에 조기에 개입을 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컨텐츠가 사실은 만들어진 이후에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것보다도 사실 저는 만드는 순간에 사실 수집할 수 있으면 수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식별 후에 조기에 개입을 해서 디지털 컨텐츠나 디지털 기록 유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아날로그식 그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필름 카메라고 얘는 디지털 카메라인데 디지털 카메라는 CCD라는 이런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그 빛을 받아들여서 이 센서에다 픽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필름은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제 필름에 인화가 되는 거죠. 영상 그
이미지가. 근데 이 사진 보통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을 얘기할 때 몇 픽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굉장히 고가의 디지털 카메라가 1500픽셀 맞나? 1500픽셀 잠깐만 15000픽 맞나요? 네. 아무튼 그 제가 100만, 200만, 아무튼 굉장히 높은 픽셀. 네. 너무 말씀들을 다 잘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디지털 카메라, 필름 카메라가 나타낼 수 있는 해상도가 제가 왜 기억이 안 나죠? 네, 많아요. 사실은 디지털로 나타내는 것보다 이 필름 카메라에 인화되는 그 영상에 대한 픽셀 정보가 디지털 못지않게 굉장히 높은 픽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날로그의 사진보다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이 확대를 해보면 더 촘촘하지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사람의 눈도 픽셀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인지할 수 있는 픽셀이 있는데 사람의 눈이 그 중심에서 인지하는 픽셀이 800만 픽셀이라고 하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800만 픽셀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사람 눈으로 이 눈과 사람의 두뇌로 기억할 수 있는 전체 화면의 픽셀 수가 5,700만 픽셀이라고 합니다. 5,700만 픽셀. 그러면은 디지털로 사실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픽셀 정보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기록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디지털화되고 하지만 이런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해서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그대로를 기억할 수 있는 기술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날로그가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이 아무리 기술이 아직까지 뭐 좋아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 아날로그를 버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요번에 제가 사실 다시 공부를 하면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좀 더 한 번 더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그 기록유산 장기보존 지침을 제가 쭉 정리를 한 2페이지 정도로 했는데요. 크게 보면은 일단 국가기관의 역할과 어떤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기관과 네트워크의 어떤 역할이 중요해서 국가기관의 리더십 및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이제 저는 잘 안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지구적인 관점에서 어떤 국제활동, 그 다음에 유산의 어떤 식별 이런 것들을 그냥 지역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지구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어떤 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뭐 장기 보존의 어떤 지침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고, 그러니까 법적 환경이 디지털 유산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거에 유념을 해서 저작권법이나 기술적 보호 장치, 우회 금지법 이런 것들이 그 보존을 막고 접근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상 뭐냐면은 기술적 보호 장치라고 하면 보통 DRM이라고 하는 그 기술적인 보호 장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에는 디지털 그 권리에 대한 어떤 그 관리하기 위한 기술들을 많이 그 적용을 합니다. 전자책이나 이런 거에도 유통을 할 때 DRM이라고 하는 기술로 이런 기술적인 보호 장치를 디지털 파일에 채워서 유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채워서 유통을 하는 건 좋겠지만 장기 보존 관점에서는 이런 기술적 보호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 국가기록원에서는 아마 이런 기술적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파일들은 다 필터링하고 걸러내서 보호 조치를 다 해지를 하고 원본 파일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접근 확보가 필요하고 저작권자 협의가 또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생각은 지구적으로 중요한 유산 식별, 가치 평가 방법, 소실 전의 장기 보존 대상 적극 발굴 이런 것들이 기관의 핵심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은 지구적으로, 행동은 또 지역적으로 하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은 지역적으로 해서 디지털 유산을 수집하는데 뭐 망라적 수집, 그다음에 선택적 수집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망라적 수집은
그냥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하는 거죠. 디지털로 만들어지는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수집, 그러니까 선택적인 수집의 뭐 일환일 것 같은데, 대표적인 어떤 표본만 수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망라적인 수집을 통해서 1차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어떤 선택적인 수집을 하는 이런 그 어떤 전략으로 수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신 게 그 어떤 기관에서 어떤 디지털 유산을 어떤 장기 보존하기 위해 선택을 할 때 디시전 트리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보존할 디지털 기록 유산을 식별하고 법률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택을 했던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제 얘를 적용을 한다, 결정을 한다, 뭐 이런 어떤 디시전 트리까지 제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디지털 유산의 장기 보존은 선택의 기준과 수집 정책을 개발하여 구현하는 일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는 보존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한 거고, 제가 이제 정리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디지털 파일, 제가 뭐 디지털 파일 포맷에 대한 전문가이긴 하지만 사실은 파일 포맷조차도,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 포맷이 사실 예전에 그 어떤 종이에 뭔가 컨텐츠를 기록을 하고 돌에 컨텐츠를 어떤 기록물을 남기고 할 때 그 돌이나 종이가 그때 당시 1차적인 매체, 그러니까 기록물을 담기 위한 매체라고 하면은 이런 디지털 파일을 담는 이런 보관도 이제 그런 어떤 매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파일 포맷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2차적인 매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파일 포맷 자체가 남아야 되는 기록 유산이라기보다는 파일 포맷으로 표현되는 어떤 그 안에 들어간 컨텐츠가 기록 유산으로 남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이런 매체 보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뒤에 말씀드린 파일 포맷에 대한, 맨 앞에 말씀드린 파일 포맷에 대한 어떤 그 보존의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기록원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로 초기에 어떤 그 전자 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초기에 그 논의하거나 고민하실 때 이 매체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향후에 그 뒤에 보니까 파일 포맷이 더 복잡하고 뭐가 종류가 되게 많고 기록이 어려울 것 같고 하셔서 이제 지금은 조금 더 그쪽에 좀 집중을 해서 이제 뭔가 업무를 진행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사실상 경중을 가리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매체들의 어떤 그 수명이라든가 이런 매체들의 수명이라든가 어떤 특성들을 고려를 해서 이게 중간중간에 지속적인 마이그레이션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매체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매체들은 그런 그런 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사실 이게 여러 매체가 있지만 최장 사용할 수 있는 연도를 거의 다 10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10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한 5분 정도 지났는데요.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유산을 장기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전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파일 포맷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디지털 파일 포맷이 최근에는 어떤 그 폐쇄형 포맷과 개방형 포맷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ODF 같은 오픈 다큐멘트 포맷이라고 하는 어떤 오픈 소스 진영의 어떤 파일 포맷이 있는가 하면 뭐 OXML이나 아래 한글 같은 어떤 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맷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맷의 다양성,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나 디지털 그 미디어에 담기는 그런 컨텐츠 유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전에 발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이걸 넘어서 이제 뭐 앱에서 구현되는 뭐 AR, VR, 그 다음에 뭐 2D, 3D, 그 다음에 뭐 4D 이런 컨텐츠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유형보다도 앞으로 나올 유형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포맷을 어떻게 그 보존하고 어떤 기술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나갈 건지 이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디지털 포맷의 복합적인 형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포맷이 컨텐츠를 담는 1차적인, 2차적인 그릇이라고 하면 매체가 이제 1차적인 그릇이 될 텐데, 사실상
파일 포맷이라는 것 자체가 컨텐츠를 실제 마지막 최종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 최종 어떤 독립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사실은 소프트웨어라는 게 사실은 소프트웨어하고 컨텐츠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사람의 어떤 눈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습득 가능한 그런 데이터로 저희는 이제 렌더링 한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그 렌더링 해내는 어떤 과정이 컨텐츠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하고 기술하고 같이 뭔가 복합되어 있는 그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상호 간의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보존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가장 큰 위험이 이제 기술 퇴화에 대한 위험성.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전의 기술을 복원하지 못하는 이전의 기술을 인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 어떤 도전 과제로 지금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그 향후에 그 적극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나가면 사실 다 풀 수 없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뭐 디지털 어떤 그 포맷이나 어떤 유산의 장기 보존에도 뭐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뭐 아까 이제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디지털 기록 유산이 중간 그 실제 생성도 금방 되고 소멸도 금방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구현하거나 적용되면 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고민하다 보니까 좀 생각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토론하면서 또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셔도 됩니다. 네, 남동선 대표이사님의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 발표를 청할 예정인데요. 공공과 민간에서는 기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기록원의 원종관 보존 서비스 과장님께서 서울의 자생적 아카이빙 활동과 성로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의 민간 협력이란 제목으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서울의 자생적 기록 활동과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의 민간 협력입니다. 사실 오늘 행사가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초점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공공기록관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잘 보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의 공공아카이브는 아직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판단이고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잘 디지타이징하고 어떻게 해야지 잘 아카이빙 할 것인가의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발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996년에 베이징에서 채택한 ICA 윤리강령 10번 항목은 아키비스트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도 힘을 모아서 기록문화의 유산의 보존에 힘써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10가지의 윤리강령 중에 마지막 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야에는 분명히 디지털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그런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민경배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디지털 유산 어워드는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고 오늘 제 발표는 이 유산들을 어떻게 잘 디지타이징하고 잘 아카이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민간에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아주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 디지털 정보 트러스트 운동이나 아니면 디지털 유산 어워드에서 선정되었던 웹사이트들도 잘 운영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예들을 우리는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한계를 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보관이 필요한 아카이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생적인 기록 활동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보고 그 중에서 빨리 보관과 아카이빙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4년도에 디지털 유산 어워드 1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카이빙 작업 자체는 사실 지루할 작업이고 근데 아카이브를 설명할 때 자주 드는 비유가 정신적인 인프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서울기록원은 곧 생기게 되는데요. 사실 이 아카이브를 사회적인 인프라, 사회적인 정신적인 인프라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인프라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 가장 큰 두 가지의 고민은
무엇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할까라는 이 고민인데 서울기록원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어떻게라는 것에는 최근에 기록학 논문 이론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나 각종의 이론적인 근거들을 살펴볼 때 좀 명확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수집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모델들이 지금 제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기록의 관계 확인, 정보의 공유,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보유하고 소장하는 거에서 연계하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자생적 기록 활동을 아카이빙하는 것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네, 이 문장을 정리해 주셨던 분은 저희 회사의 대장입니다. 캡틴 조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특히나 성과지표를 요구받는 공공기관에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기록원이 지어지고 있는 혁신파크의 부지는 오랫동안 질병관리본부가 유지했던 공간인데 질병관리본부가 지방 이전을 하면서 미처 챙겨가지 못했던 기록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었고요. 서울특별시 기록관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장 가져가서 탈산 처리해주고 싶고 보존 처리해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직업병이 있는 것처럼요. 저들에게는 되게 큰 문제인데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데요. 40년 동안 유지되었던 이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한 2달 전에 여기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기록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 관리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누렇게 변해버렸고 누렇게 변해버린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가진 특히 기록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달 후에 연락을 받았는데 관리사무소가 이 기록들을 전량 폐기 처분해버렸다라는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안산에 있는 세월호 정부 합동분향소에 있는 이런 조형 기록들도 서울시 기록관으로 지금 가져와서 저희가 최소한의 보존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13년도에 그 테이트 모던의 총괄 디렉터였던 니콜라 세로타가 그 테이트 모던의 디지털 스트래티지를 짜면서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미래의 박물관이라는 것은 건축 그리고 빌딩에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2017년도에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가 도시계획과의 용산공원 특별전시를 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도시계획과의 담당 주무관에게서 전화를 받았던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꼭 만들라는 주문을 받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저희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드시지 말고 우리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플랫폼을 사용하셔라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했던 예가 요 링크에 걸려있는 요 링크는 나중에 한번 다시 따로 확인해 보세요. 서울기록원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있는 전시 기능을 통해서 온사이트에서 이루어졌던 전시들을 쭉 도시계획과에서 용산공원 특별전시에다가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저희가 이관 현재 아카이빙, 디지타이징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컬렉션들입니다. 작년 이맘때였었는데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서울대 인권센터의 연구팀이 73년 전에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최초의 영상들을 나라나 TNA에서 다 발굴했었던 예가 있었죠. 여성가족정책실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연락이 왔었어요. 시장님이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희는 만들지 말아라. 우리 거 쓰셔라. 그게 아마 더 편하고 더 쉬울 거다라고 설득을 했었고 이 기록들은 어저께 오전에 저희가 약 46GB의 분량으로 안정적으로 이관을 했고 올해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의 컬렉션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라는 책으로도 발간이 되었었고 보통 이런 책 발간되면은 그냥 책 발간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굉장히 아쉬운 점들은 이 책들을 다시 아카이브에서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여성가족정책실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로 옮기는 작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작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서울문화재단이 했었던 메모리 인 서울 프로젝트는 이사장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적으로 친밀했던 이 프로젝트가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2년에 걸쳐서 계속 접촉을 했었고요. 서울문화재단의 메모리 인 서울 프로젝트를 서울기록원으로 갖고 오고자 하는 협약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방촌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기록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둔촌주공 아파트였는데요. 거기 관리사무소에 가보면, 그리고 그 둔촌주공 아파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팀에 가보면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기록들, 그러니까 우리만 이 가치를 아주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이런 중요한 기록들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컬렉션들은 올해 다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로 넘어오게 됩니다. 나중에 저 링크에서 디지털 컬렉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물리적 수집이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저희가 진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와 정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이 단어를 저희가 작년 겨울에 담당 주무관하고 고민을 하면서 일종의 가설처럼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을 하는데, 그리고 기록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제공,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스토리지의 제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기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정성을 보여줄 것인가가 정말로 이 수집과 기록화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었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검증하는 결과에 따르면 약 70% 정도는 이 가설, 우리가 세웠던 가설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기억의 공동체, 기록의 공동체라는 것이 결국 공동체라는 것은 기억과 기록을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기록원은 물론 공공기록을 잘 보존하고 잘 이관하고 잘 서비스하는 것에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물론 저희가 처음으로 개관하지는 않았습니다. 개관은 경남기록원이 처음 개관했고요.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저희는 시민의 기억기관임을 자처하고 그런 활동들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일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 중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수집한 기록들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수집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서울기록원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수상했던 사이트들 중에 여성인권운동 아카이브 같은 앞으로 만약에 LGBT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아카이빙 할 수 있다면 저희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런 아카이빙 컬렉션을 갖고 있는 아카이브는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 중요한 아카이빙의 도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디지털 도구뿐만이 아니라 서울기록원은 현재 물리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달에 저희가 건립공사를 시작을 했었고요. 현재 약 65%의 공정으로 서울기록원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17일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 2월에 임시 개관을 저희는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는 서울은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이 가치이고요. 서울기록원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실 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서울기록화 사업,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서울기록원의 개관전시 사업, 이 세 가지 사업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이 엮여 있는 결과물들을 아마 한 10월 전국 기록인 대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10분 안 넘겼죠? 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정관 선생님의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종합 토론을 가질 예정인데요. 무대 정리를 위해서 저희가 5분만 쉬고 종합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뵙겠습니다.